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대만이 중국에 이어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을 공식 신청했습니다.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은 참여 국가의 역내 관세를 철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경제 동맹체로 결국 대만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셈이기 때문에 중국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정부가 수소차 보급에 속도를 내며 수소버스에 연료 보조금을 지급하고 수소 트램 도입도 추진합니다. 이번 행정명령 고시는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한 것으로 수소버스 등의 연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금융당국이 오는 11월부터 추가적인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으로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주식 차익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90일 만기가 도래해도 주식 대여 물량이 모두 소진되지 않았다면 사실상 무기한 추가 연장이 가능해집니다.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이 전격 인상되면서 산업계가 경영난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반도체, 철강, 화학은 전기료 사용량이 많아 원가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짠 내일짠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추석 연휴를 마치고 다시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국내 증시가 쉬는 동안 글로벌 경제에는 또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었는데요. 우선 미국에서는 FOMC 회의 이후에 시장이 안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장으로 마감을 했고요. 현재 지금 중국의 헝다그룹 파산 소식에 우리 증시 역시 다소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콘텐츠주들이 추석 이후에 관심주로 들썩이고 있는데요. 아마 넷플릭스 화제작 오징어 게임 다들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콘텐츠주들의 향방, 또 국내 증시는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저희와 함께 오늘장 내일장에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이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종목 상담도 도와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미리 접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각의 시황 들어봐야겠죠.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 알아볼 텐데요. 이 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긴 추석 연휴가 끝이 났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글로벌 시장은 다양한 이슈들로 변동성이 컸었는데요. 그래도 점차 안정화돼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도 중화시장 개장 이후에는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현재 0.48% 빠진 3,125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지수 역시나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도 하락하는 종목이 상승하는 종목보다 3배가량 많은 상황인데요. 현재 0.49% 밀려난 1,040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죠. 네, 기관이 개장과 동시에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매도 우위 보여지고 있는데요. 3,098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도 622억 원 매도 전환을 했고요. 외국인이 현재 3,956억 원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이 20거래 연속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26억 원 매도세 보여지고요. 개인도 124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현재 297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적인 업종과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로는 콘텐츠 관련주, 항공주, 진단키트 관련주가 있습니다. 하락하는 업종 테마로는 조선주, 철강주가 있습니다. 오늘 콘텐츠 관련주들이 장 초반부터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미국에서 인기 순위 1위를 기록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세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징어 게임이 지난 21일에는 글로벌 OTT 콘텐츠 순위를 집계하는 플릭스 페트롤에 따르면 22개국 넷플릭스 순위에서 인기 순위 1위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쇼박스는 오징어 게임 제작사에 10억 원을 투자했다라는 소식이 부각이 되면서 오르고 있고요.
버킷 스튜디오 오늘 상한가 터치를 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주연 배우인 이정재가 설립한 기획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시세를 분출을 하고 있습니다. 쇼박스 현재 22%대 급등세 보여집니다. 5,02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버킷 스튜디오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3,59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바른손도 현재 12% 오른 2,97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상승하는 업종 테마로는 항공주들이 있습니다. 미국이 11월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제한 조치를 해제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미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고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출발 하루 전 코로나19 음성 결과지를 제출을 하면 미국행 티켓을 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대한항공은 여기에 화물 실적 호조에 3분기 실적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이거래일 연속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현재 3% 오른 33,9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현재 13%대 급등세입니다. 28,550원에, 에어부산도 현재 20% 오른 3,32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상승하는 업종 테마로는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휴마시스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미국에 공급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휴마시스를 포함한 셀트리온 3사 모두 아침부터 오르고 있고요. 엑세스바이오 미국 국방부와의 진단키트 공급 계약 체결 소식에 급등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현재 4% 오른 28만 9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휴마시스 현재 28%대 오른 18,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랩지노믹스도 현재 4% 오른 33,05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선주들이 내리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코스피 입성과 동시에 조선주 사이에서 시가총액 1위 자리에 올라섰는데요. 상장 이후 오늘 9% 가까운 낙폭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최대 주주인 한국조선해양과 현대미포조선까지도 일제히 하락하면서 오늘 조선주도 전반적인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현재 9.42% 내린 10만 1,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국조선해양도 현재 3.79% 밀려난 10만 1,500원에, 한진중공업 현재 4% 밀려난 9,74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하락한 업종 테마로는 철강주들이 있습니다. 지난 2분기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철강주들이 3분기에도 호실적을 이어나갈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건설 등의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고 조선용 후판 가격 상승도 실적에 반영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다만 실적이 3분기 정점을 찍고 4분기부터는 다소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들도 나오면서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현재 4.41% 밀려난 34만 6,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세아베스틸도 현재 6% 밀려난 27,350원에, 대한제강도 5.94% 빠진 22,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살펴볼 특징주로는 팜젠사이언스가 있습니다. 팜젠사이언스가 지난 21일 엑세스바이오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공동 개발에 대한 MOU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시세를 분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한가 터치를 했네요. 13,6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적인 업종과 테마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 알아봤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콘텐츠주들이 상승하고 있고 또 항공 진단키트 관련주들 상승하고 있는데 헝다그룹의 지금 좀 파산 소식이 불안감을 압도하면서 조선과 철강 관련주들은 하락세,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도 대부분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객장 상황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외국인이 지금 양시장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락하는 종목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인데요. 객장 상황 먼저 들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수급과는 다르게 좀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외국인은 오늘 양시장 모두 좀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시장에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등으로 대한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LNF, 에코프로 BM, 오스템 임플란트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기관은 오늘 양시장 모두 좀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 좀 대거 매도세를 쏟아내는 모습이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관은 코스피 시장에서 대한항공, LG화학, 네이버 등으로 대한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A스토리, 위메이드, 네오위즈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한마디 그러면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시장 한마디 연휴 기간 누적된 우려감을 소화하는 시장으로 좀 정해봤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좀 누적되었던 중국 헝다그룹 관련 리스크라든가 미국 부채 한도 협상, FOMC 불확실성 등 이런 누적된 좀 리스크를 소화하는 모습으로 아무래도 오늘 누적된 리스크에 대한 하락은 좀 불가피했던 상황이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연휴 기간 동안 리스크 누적분과 반대로 이런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이 일부 완화되는 측면 등과 더불어서 이 미국의 부채 한도 연장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라는 점, 또 그리고 9월 미 FOMC가 종료가 되면서 특별한 내용 없이 시장의 예상대로 흘러가는 모습 등은 이 FOMC 불확실성도 좀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라는 점 등이 시장 낙폭을 좀 제한하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 헝다그룹을 필두로 한 이 중국발 리스크에 따른 하락은 좀 불가피한 모습인데요. 특히 철강 그리고 건설, 조선 기계업종 등 이 경기 민감주 하락이 좀 부각이 되는 반면에 국제유가 상승이라든가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에 따른 이 정유업종과 이 반도체 업종의 상대적인 주가 강세는 증시 하방을 좀 지지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선 시장 흐름은 제한적인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이 개별 이슈에 따른 종목 장세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종목 장세 가운데 오늘 단연 이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강세가 돋보이는 모습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 치료제 이 레키로나의 국내 정식 품목 허가 소식에 더해서 미국 국방부와 이 코로나19 항원 신속 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맺은 점 등과 더불어서 이 셀트리온 상장 3개사의 합병 기대감까지 동반 유입되면서 이 그룹주 상승 요인으로 오늘 시장 내에서 좀 특징적인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10월 이 누리호 발사 예정을 앞두고 우주항공 테마 역시도 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세트레가이, 인텔리안 테크 등의 이런 강세 역시도 이러한 10월의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 내에서 상대적으로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오늘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흥행에 따른 이 콘텐츠주 강세도 좀 선별적으로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인데요. 관련주들로 꼽혀지고 있는 버킷 스튜디오, 에이스토리, 쇼박스, 바른손 등의 주가 강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정리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정리해보자면 아무래도 시장은 상단과 하단이 좀 막히면서 전형적인 종목 장세로 당분간 이어나갈 가능성을 대비하시면서 시장 대응에 참고해보자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지수 자체에 주목하기보다는 개별 종목 장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지수의 하락이 추석 이후에 이런 이슈들을 소화해가는 과정이라고 하니까요. 당분간에도 위아래로 좀 막힌 지수의 흐름 보이면서 개별 종목 장세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객장의 백인범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 오늘장 이슈 알아보면서 주요 섹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섹터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 그 전에도 의류주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자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베트남의 이제 봉쇄 조치 그리고 호실적이 기대되면서 그동안 의류주들도 꽤 관심 있게 지켜봐 왔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 싶습니다. 의류주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우선 말씀하셨듯이 베트남 셧다운에 대한 우려감이 그 의류 업종에 대한 주가를 좀 그전에 약간 지지부진하게 했던 상황인데요. 이 베트남에 대한 셧다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한마디로 이제 우리나라 OEM사들이 이 생산 차질에 대한 우려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9월 15일부터 이 단계적인 봉쇄 조치 완화를 발표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베트남 셧다운에 대한 주가에 대한 이 하락세는 일부 선반영되면서 이제 반등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가져가도 괜찮다라는 부분이 제가 오늘 우리 업종 말씀드리는 주요 키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우선 뭐 가동률 하락으로 인한 고정비 부담 확대에 따른 이 3분기 실적은 제가 봐도 1분기, 2분기 대비해서 3분기가 좋지 않을 거다라는 부분은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뭐 주가라는 부분은 선반의 상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만회하고 주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상승 여력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셧다운만 풀렸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최근에 미국의 의료 재고 레벨이 좀 낮아진 상황에서 이 소매 판매가 좀 급증하고, 또 이제 그 2분기 미국 의료 소비 판매를 본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그 각국, 그러니까 중국이나 다른 유로존 국가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느끼고 있고요. 지금 6월 달에만 본다고 하더라도 소매 판매액이 전년 대비 170% 증가했는데, 7월 달에 소매 판매 같은 경우도 증가세가 43%, 뭐 분기 대비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런 성장세가 이 코로나가 발발하기 전보다도 판매액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의류 업종에 대한 회복 국면이 완연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대형 업체들 중심으로 이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그 OEM에 대한 수주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부진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4분기가 어느 정도 좀 그 실적이나 회복 국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지금 그 중형 OEM사들보다도 이 대형 OEM사들을 중심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 관심주 같은 경우는 F&F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오더 물량이 4분기를 기점으로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봤을 때도 F&F의 가장 큰 현재 상황은 바로 이 중국 쪽의 매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특히 이제 MLB 쪽에서의 매출 고성장에 따른 이익 기여도 확대가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MLB 쪽에서 면세 채널이나 봤을 때도 이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물론 이제 두 자릿수 증가 부분이 계속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오프라인 매장 수도 확대되는 거 본다고 한다면 이 중국 쪽에서의 실적 부분은 의심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 뭐 우리나라 내수 쪽도 원만하게 성장을 하는 가운데 이 중국 쪽에서의 이 성장률을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매수할 만한 지금 현재 구간, 또 실적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반등 추세 나올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F를 이 의료업종에서 그 관심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형 OEM사들을 지수구로 해서 지금 수주가 계속될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관심주로는 F&F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자라는 말씀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이슈에서 섹터 알아봤는데요. 의류주 이성훈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요, 저희가 계속해서 규제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기획 특집 이번에는 게임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게임주라고 하면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어떤 종목들은 상승을 크게 나타내면서 움직이고 있고 또 어떤 종목들은 오히려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중국의 게임 업계에 대해서도 규제에 나서게 되면서 게임주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키움증권의 김학준 과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주가 흐름 보면은 오히려 게임 대장주라고 불리는 NC소프트, 그다음 넷마블 이런 종목들은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위메이드나 데브시스터즈, 특히 데브시스터즈가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네, 기본적으로 게임은 이제 신작들의 흥행이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이제 예전과는 좀 다른 점은 이제 국내 게임사들이 대부분 다 이제 MMORPG를 중심으로 개발을 했었고, 국내 게임들이 대부분 1위부터 10위까지 순서로 봤었을 때 한 8개 게임 정도가 이제 MMORPG를 차지할 만큼 MMORPG 비중이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그 MMORPG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초고액과금제를 중심으로 매출을 이제 구성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오딘이라든가 불소트를 통해서 이 고액과금과 관련된 모델에 대해서 굉장히 유저들의 피로도가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유저당 과금액이 낮아지고 있어서 일일 활동 유저 수가 굉장히 더 중요해진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고액 과금 모델을 보유하고 있는 NC소프트라든가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향후 실적에 대해서 기대치들이 조금 예전보다는 낮아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위메이드라든가 아니면 이제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신규 게임 쪽에서의 성과들이 굉장히 좋게 나타남에 따라서 향후에 대한 기대치들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직 매출 규모에 대해서 추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저들의 지표가 좋아짐에 따라서 주가들이 이제 좀 좋아지는 모습들을 나타내줬고요. 데브시스터즈 역시도 이제 MMORPG에 비해서 유저당 과금액이 좀 낮긴 하지만은 많은 유저들을 이제 해외, 미국이라든가 일본 쪽에서 확보함에 따라서 기대치가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 시장에 이런 판도가 좀 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게임주에 대한 우려감이 중국에서 이뤄지는 규제 때문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의 게임 규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그 영향력은 어느 정도 미친다고 보시나요? 네, 일단은 그 중국에서의 그 게임 규제를 단순하게 게임 안의 틀에만 이제 놓고 볼 것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 정부 쪽에서 지금 규제를 하는 것이 교육, 엔터, 게임, 그 비테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면으로 지금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방향성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좀 더 청소년들 중심으로 청소년들과 관련된 이제 문화적으로 다양한 부분들이 이제 유입이 되는 것들을 좀 차단시키기 위한 방향성으로 좀 진행이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 사교육을 제한한다던가 아니면 게임 시간을 줄인다던가 하는 식으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이제 저희가 이제 우려하는 바들은 이제 중국 내에서 판호가 최근에 좀 지연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7월 이후에 아직까지 이제 내자 판호 역시도 안 나오고 있는 상황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우려들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판단하기로는 지금 현재 그 게임 안에 이제 판호를 발급하기 전에 리뷰 시스템을 집어넣는 것들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완료가 되고 난 다음에는 판호가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제 좀 집중해야 될 것은 일단은 중국 시장 같은 경우 성장성을 감안하게 되면은 청소년 쪽과 관련된 비중이 매우 영향이 낮습니다. 이미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과 관련된 부분을 2.6%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은 매년 대략 한 10% 정도씩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어서 영향은 좀 적다라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한국 게임이 몇 년 동안 이제 중국에서 신규 게임을 내지 못했었기 때문에 사실 한국 게임으로서는 중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규제가 있다 하더라도 진출만 할 수 있으면은 거기에서 모멘텀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 외자 판호가 이제 다시 재개가 되고 거기에 한국 게임이 포함이 된다면은 충분히 모멘텀 이어갈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평가 기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연말에 펄어비스에서 출시하는 검은 사막 M 중국 버전이 출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서의 성과가 아무래도 그 평가 기준이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게임 규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제약은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국내 증시에서는 해주셨고요. 또 검은 사막 M의 그 중국에서 흥행 여부가 중요한 판로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지금 게임주들에 대해서는 전망이나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내에서의 성과는 MMORPG의 고액 과금 모델이 하향될 것으로 저희는 전망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예전에 이제 리니지 M이 보여줬었던 그런 큰 매출액 성과는 좀 이제 더 이상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장르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좀 더 많은 유저들을 포획할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이 나오게 되면은 좀 변화할 수 있겠지만은 현재와 같은 MMORPG 스타일의 게임들이 나오게 되면은 비슷한 흐름들을 나타낼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업체들 그리고 많은 유저들을 보유한 업체들의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중국 시장에서의 기회를 가진 업체들을 중점적으로 좀 더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저희 당사에서는 관심 종목으로 펄어비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검은 사막을 통해서 해외 유저들의 풀을 넓혔고요. 그 다음에 올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말에 중국 검은 사막 M이 출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멘텀적으로도 충분히 확대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후에도
내년에는 붉은 사막,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도깨비를 통해서 해외 유저들의 그런 기대치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신작에 대한 모멘텀들이 더 추가적으로 발휘될 여지가 있어서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관심주도 펄어비스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중국의 게임 규제와 우리나라 게임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김학준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국내 증시가 쉬는 동안 중국에서의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헝다그룹이 파산 위기에 몰렸다라는 소식이 추석 전에도 스물스물 들려오더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아주 우리 시장에도 핵심적인 이슈로 떠오른 것 같아요. 지금 주식시장과 외환시장 흔들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또 지금 원달러 환율까지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와 또 중국이 지금 CPTPP죠. CPTPP 자유무역협정에 가입하겠다라는 내용까지 발표를 하게 되면서 중국 시장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헝다그룹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일단 지금 337조 원의 빚이라고 하죠. 이 부분 때문에 지금 파산 위기에 몰렸다라는 소식이 계속 지금 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뉴스 보도에 의하면 일부는 좀 지금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헝다그룹이 어떤 회사고 또 재정난이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인지 먼저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헝다그룹 같은 경우에는 1996년도에 설립된 비교적 신흥 기업인데요. 1990년 후반에 중국은 부동산 호황이 상당히 길었고요. 또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급성장을 한 회사입니다. 작년 기준으로는 매출액이 무려 93조 원에 달했고요. 자산 규모만 하더라도 416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 중에 122위, 또 매출액 기준으로는 중국의 6위에 오른 최대 민간 복합 기업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130여 개 이상의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직접 고용자만 20만 명, 또한 공급망을 통해서 간접 고용 창출 인원만 380만 명에 달하고요. 또한 이 회사의 그 창업자인 슈자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 자산이 53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헝다그룹 같은 경우에 선전 본사에는 정부 순시조가 지금 상주해 있는데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부채를 축소하는지 구조조정하는 그 책임 경영을 하는지를 감시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와서 그 슈 회장 같은 경우는 개인 비행기를 타고 사치스러운 그 출장들을 즐기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앙급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베이징의 그 눈밖에 나는 행동을 한 것으로 지금 읽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헝다그룹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경기보다도 단순히 유동성 위기에 지금 빠져 있는데요. 이는 중국 정부가 치솟는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 또 부동산 기업에 대한 대출 총량 규제를 실시하는데 이런 총량 규제 정책에 타켓이 됐다는 거고요. 이 때문에 광주 FC 신축 경기장을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주상 복합 건물 그리고 테마파크 공사들이 모두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헝다는 토지를 싸게 구입해서 아파트를 비싸게 파는 전략을 써왔는데요. 보통 평당 112만 원의 토지를 매입해서 평당 600만 원에 5배 이문을 남기고 아파트를 팔아왔는데 현재 그 아파트와 관련된 규제가 심해지면서 거래가 뚝 끊기고 있고요. 가격도 20에서 50% 할인 판매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각이 지금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헝다그룹 같은 경우에는 영화 제작, 전기 자동차, 인터넷 방송, 건강 의료 산업, 생수, 중고차 거래, 테마파크,
그리고 광저우 FC라는 아시아 챔피언 리그를 제패했던 축구단까지 갖고 있는데 이 회사들이 대부분 코로나 팬데믹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돈 먹는 하마가 됐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중국 정부가 이재 상품을 이용해서 자금을 조달해왔던 헝다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고 있는데요. 헝다 차이프라고 하는 이재 상품을 판매하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7만 명에 대해서 7조 원 이상 자금을 조달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중국 정부가 방송에 노출시키면서 급격한 환매 요구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슈자인 회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구 노력을 좀 더 경주하라는 뜻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또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도 알아봤었는데 이 부분에도 영향이 있고 지금 화면에 나왔다시피 헝다그룹이 정말 손을 안 댄 분야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헝다그룹의 현재 정확한 재정 상태는 어떻다고 보시나요? 네, 오늘 위에나 발행 그 회사채 이자 지급을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아무래도 1차적인 위험 사항은 그 고비를 지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990억 원 정도 규모의 달러 이자는 아직 지급할지 여부가 결정이 안 된 상태고요. 또 회사가 안고 있는 1년 이내에 들어오는 44조 원의 부채와 관련해서도 정확하게 그 자금 계획을 밝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좀 우려스러운 점은 올해 중에 이 회사가 발행했던 140억 달러의 회사채 이자 지급 비용만 8억 달러가 넘게 들어가는데요. 지난주에 국제 신용 평가사인 피치라든지 S&P 같은 경우에는 모두 C등급 투자 부적격 단계로 낮춘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은행으로부터 달러 차입이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또한 자회사를 통해서 현재 인터넷 사업이라든지 부동산 보유 회사에 대한 보유 주식을 매각했지만 채무 상환이나 운영 자금을 충당하기에는 너무 턱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부동산 관리회사, 전기 자동차, 물류, 보험과 같은 금융회사, 또 홍콩 본부 빌딩을 매각하려고 나오고 있지만 아무래도 가격대가 안 맞아서 현재 협상이 불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헝다 주가는 최근 1년간 90% 폭락을 했고요. 자회사 매각까지 그 진행이 더딘다면은 아무래도 뇌사 상태가 좀 더 길어지면서 현금 흐름, 유동성 압박도 점점 더 심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세계의 주요 경제 예측 기관들이 2008년 미국의 리먼급 충격을 줄 수 있다라고 지금 이 헝다그룹의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또 심각한 상황이길래 지금 그리고 중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헝다그룹이 파산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영향을 갖게 될까요? 네, 중국 부동산 산업은 GDP의 25%를 차지하는 가장 강력한 지주 산업인데요. 아무래도 세계 성장의 중국 기여율이 35% 정도가 되다 보니까 세계에는 리먼급 이상의 충격을 줄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8월 달에 주택 판매가 금액 기준으로 해서 그 19.7%나 감소했는데요.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이 10%만 하락한다면 소비는 2.9%가 감소하게 되고요. 생산은 2분기 뒤부터니까 아무래도 중국에서는 내년도에 생산이 2에서 한 3% 정도 둔화되고요. 투자도 8에서 5%포인트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헝다그룹 같은 경우에는 360조 원에 달하는 그 부채 규모가 아무래도 은행 전체 산업의 순이익을 능가하기 때문에 앞으로 은행난들 같은 경우에는 대손 충당금 설정이 그 모자른 은행들 같은 경우는 정부 구제 금융을 받아야 되는 상황까지 몰리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헝다그룹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 비율이 15%에 불과합니다. 국제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는 언제 디폴트가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이 때문에 중국의 4대 민영 부동산 개발회전 비완이라든지 홍롱,
롱창, 바오리 같은 경우에도 모두 180조 원 이상의 부채를 떠안고 있기 때문에 헝다발 위기가 신용 위기로 확산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른 부동산 개발 회사뿐만 아니라 건축 자재 그리고 내구재, 일상용품까지도 중국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항상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중국의 금융시장이나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어떤 지원이나 다른 조치들을 좀 내세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부채 탕감 등 좀 향후에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있을까요? 네, 시진핑 국가주석 같은 경우에는 주택은 거주하는 것이지 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2017년부터 계속 내려보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회색 코뿔소 출현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또 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헝다가 이를 지키지를 못했기 때문에 시속 입장에서는 헝다를 구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헝다가 파산하더라도 부유층만 손해를 보는 것이지 중국 국민 대다수는 여전히 전혀 피해가 없는 거고요. 또 국가는 토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헝다가 청산이 되더라도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구제금융이라든지 모라토리움을 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헝다의 자산 매각 그리고 대주주의 사재 출현이 먼저라는 게 중국 정부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높은 부실 기업에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 디폴트 작업을 용인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지금 당장 파산을 시켰을 경우에는 경기 급락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파산 절차를 밟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 헝다 문제가 본격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헝다그룹 외에도 또 다른 부동산 기업의 매일 한 건 이상의 부동산 개발 회사에 디폴트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중국 시장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 같고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피해가 예상되는 금융기관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 금융기관에서는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8월부터 부동산 개발 회사에 대해서 세계 레드라인을 꼭 지키라고 지시가 떨어졌는데요. 자산 부채 비율은 70% 이하, 순자본 비율은 100% 이하, 그리고 보유 현금 대비 단기 부채 비율은 100% 이상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지표를 모두 충족하지 못한 4그룹에 속하는 게 헝다이기 때문에 헝다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구조조정 자구 노력을 수반해야 되는데 아파트를 현재 덤핑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수익 악화에 따른 주가 하락이 불가피하고요. 또 신용 불안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계속 대출금을 회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공사는 당연히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헝다의 신용 등급 같은 경우에는 투자 부적격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채권 거래 가격은 액면가의 30%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100개 이상의 국유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헝다에 5,718억 위엔 정도 엄청난 자금을 대출해 줬는데요. 한 100조 원 정도 되는 자금입니다. 이 때문에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거액의 손실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적 자금 주입이라든지 증자를 할 가능성은 현재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지금 헝다그룹의 주가는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파산 우려가 없다라고 받아들이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헝다그룹 같은 경우에는 파산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낮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는 거는 아무래도 CDS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도 차이나는 40bp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19bp 정도가 되는데 파산 신청이 임박했으면은 최소 100bp 이상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은 그렇게 큰 위험이 없고요. 또한 리먼 쇼크 때 리먼이
갖고 있는 부실 채권이 790조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현재 그 헝다 같은 경우에는 160조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요. 이 정도라면 중국이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통해서 충분히 메꿀 수 있는 돈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점은 외국인들이 지난 15개월 동안 중국 주식과 채권을 5,270억 달러를 매수했는데요. 글로벌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헝다와 관련된 부분이 리스크가 더 커진다면 투매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머징 채권 시장에 특화된 영국의 자산 운용사죠. 애시모어 헝다 같은 경우에는 애시모어 같은 경우는 헝다 채권만 4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고요. 블랙락 같은 경우에는 17억 달러 아시아 고수익 채권 중에서 한 1% 정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UBS 그룹, HSBC 그룹 같은 경우에도 헝다 채권 비중 포지션을 상당히 높여놨기 때문에 이게 구조화된 상품으로 편성이 돼서 금융 상품으로 판매됐다면 아무래도 좀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 이 회사의 그 채권이 거래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리스크 관리는 해주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헝다 그룹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정식으로 가입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름이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기구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지 궁금한데 자세하게 어떤 기구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CPTPP 같은 경우에는 2018년 12월 말에 출범했는데요. 회원국 간의 교역 관세를 철폐하고요. 국가별로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저율 관세 할당, 또 장기적인 그 철폐를 골자로 하는 다자간 무역 협정입니다. 회원국 간에는 95% 이상의 높은 시장화율이죠. 관세 철폐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11개국 같은 경우에는 공산품, 농산품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늘리는 목적입니다. 참여 회원국들을 보면요. 일본,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인데요. 이제 여기에 미국과 영국이 가입을 서두르고 있고요. 중국뿐만 아니라 대만도 가입을 신청을 했다는 측면에서 여기에와 관련된 무역 협정과 관련된 그 지역 간의 거래는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가입하는 게 좋지만 2018년까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은 이들 기업 나라들과의 그 협상보다는 아무래도 개별 협상을 통해서 FTA를 맺은 나라가 더 맞는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가입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농산물과 관련된 시장을 더 내줘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실익이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중국은 왜 지금 시점에서 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가입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가입 신청을 했다는 것은 세 가지 의도를 갖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국 압박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유무역을 명분 삼아서 세계와의 경제 관계를 강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서방 국가들의 대중국 포위망을 약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국제사회의 우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경제 고립화를 벗어날 수가 있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은 내수시장 접근을 무기로 해서 미국을 대신해서 세계 경제 규칙을 만들어 가겠다는 겁니다. 이런 그 전략이 먹힌다면은 시진핑 국가 주석 같은 경우에는 상기 연임을 확정시키는데 좋은 호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그러면은 미국 국무부에서는 중국의 가입을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미국은 다시 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국가의 협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TPP에 가입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요. 영국도 가입 신청을 했습니다. 두 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장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가입을 하면은 TPP가 더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요. 이제 문제는 중국이 정식으로 가입을 하려면은 11개 회원국의 전부 동의가 필요합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통상 마찰을 안고 있어서 반대를 하고 있고요. 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입을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TPP가 정해져 있는 높은 수준의 규칙을 받아들여질지 현재 상황에서는 상당히 불투명한데요. 아무래도 데이터 안전법에 따라서 50여 개 규제법들을 적용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소스 코드 공개 금지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TPP에서는 철폐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여드릴지는 과연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이뿐만 아니라 관세나 투자 규칙, 환경, 노동 조건 같은 경우에도 높은 TPP 수준을 맞춰야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협상의 여지가 좀 더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입보다는 가입을 위한 시장 조성 차원에서 가입을 신청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대만도 지금 가입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대만 같은 경우에는 가입이 승인될 거라고 보시나요? 네, 대만 같은 경우에도 시장 규모가 크고요. 또 농업 대국들인데 대부분 TPP 국가들이 농업 대국이라는 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의 TPP의 가입과 관련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영국 그리고 일본, 호주가 여기에 가입하는 데 찬성을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대만이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죠. 관세뿐만 아니라 대부분 시장과 관련해서 추가 가입국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개방 100% 원칙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대만이 자국에 민감한 소위 말해서 전자산업이라든지 그리고 반도체 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시장을 전부 개방하고 금융시장을 개방할지 여부는 좀 더 협상 과정을 좀 두고서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늘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곤란한 위치에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여기 CPTPP에 가입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보류를 해야 될까요? 네, 지금 가입하지 않는다면은 통상 부분에 외톨이가 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가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보다는 손실이 큰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미국과 영국은 여전히 FTA를 가입을 위해서 협상 중인데요. 나머지 11개국들을 보면 대부분 농업 대국이고요. 또 계절이 우리하고 정반대인 국가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이 대규모로 쏟아져 들어왔을 경우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특히 전기라든지 기계, 중장비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민감하게 생각하는 자동차 부분과 관련해서 시장을 개방해야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용역이라든지 투자, 금융 서비스 시장, 환경 시장까지도 100% 개방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이런 개방을 하기 위해서는 정책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내년은 대통령 선거가 있죠. 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기 때문에 가입 결정을 서둘리기에는 현재로서는 좀 어렵고 아무래도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2년차 이후부터는 협상과 관련해서 고민해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 중국의 헝다그룹과 지금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장 내일 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마감인박 60분의 승부에서는 여러분의 종목 고민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접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마감인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